조국 교수님께서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네. 언론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나와 저도 있었고 봤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혹시 전주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십시오.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나간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워낙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출마 자체로 민주당이 큰 부담일 겁니다. 네, 지금부터 국내 정치 소식입니다. 뭐 옛날 말입니다만 조나 땡, 조국 후보가 출마하면 나오면 땡큐다라는 표현이 한때 있었는데요. 관련된 얘기, 조국 출마설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예 나라면 내가 전망한다면 이런 지역에 출마할 것 같다는 지역까지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 얘기 듣고 첫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선택을 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두고 보세요. 네, 이동학 의원께 좀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광주라고 탁 찍었네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또 지역구만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한동훈 그 검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이 검찰들의 어떤 진입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를 또 입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요. 최근에 또 파면까지 당했어요.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억울함 혹은 이런 시민들의 어떤 뭐 응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지역구에 국한할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네.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당은 꼭 지역구에 국한된 신당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제도가 지난번 저희가 국회의원 2020년도에 선거를 했을 때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 30석이 50%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캡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번에 벗겨져요. 그러면 47석의 비례대표를 두고 양 당은 지역구에서 110석 정도를 아마 가져가게 되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비례대표 영역에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다시피 이중대다 혹은 뭐 다른 어떤 호소당이다 여러 가지를 당을 만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 창당의 주체 세력은 되지 않을지언정 네. 아마 창당하는 그 신당의 비례대표 위주의 신당이겠죠. 네. 그 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할 거로 보여져요. 한다면. 네. 왜냐하면 지역구는 힘든 게 지금 일단 당선 무효형을 1심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있다 또 그만두셔야 돼요. 네. 근데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승계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해당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명예회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본인의 뭐 명분 또는 그 당의 이익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지역구 출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로 나가서 비례대표 정당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의 승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만약 한다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가 출마하면 민주당에겐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시각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출마는 아닌 쪽으로 좀 대체로 가닥이 잡히는 듯합니다만 박성준 대변인 경우에 내년 총선의 승리의 지름길이라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당선 무효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치를 재개한다거나 공직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정치권 내에서는 좀 달라 보이나 보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너왔는데 네. 다시 내년 총선 앞두고 조국의 강에 뛰어드는 형국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반론이 설득력이 있죠. 때문에 조국 교수가 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다른 선택,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네.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당을 통해서 그것도 비례 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저는 그조차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본인의 이제 자유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조 전 장관이 놓인 상태, 지금 부인 같은 경우에도 실형을 받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 그 실형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정치가 과연 그런 수단이 돼도 되는 건가라는 측면에서 이건 염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해찬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보면 아직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검찰이 너무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것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분명히 느껴져서 이게 훗날 내년 선거 때 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파면했더구만요.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했어요. 딸이 장학금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부 빼라고 하고 싶어요. 딸이 장학금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모든 국회의원, 모든 기자, 모든 교수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이제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의 저 발언은 사실을 많이 왜곡시킨 거고 단순화시켜갖고 유리한 측면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장학금 받은 부분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유죄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저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딸뿐만 아니라 아들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서울대 교수 파면에 이를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난 건데 다른 얘기는 다 빼놓고 뭐 장학금 받아서 파면된 것처럼 이야기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 중에는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 되기 힘들겠죠. 근데 되기 힘든 자리에 간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받거나 파면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의식이 깔려 있으니까 아니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까지 돈 봉투 살포했다고 구속하려고 드느냐. 지금 체포동의안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런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패널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가능성이 좀 감지된다는 점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지역을 몇 가지 거론한 분들이 있었다는 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